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구리중앙교회 장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요즘 낮에 봄 날씨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 밖에 나가서 이 봄 기운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세교회사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사 제6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성 로마 제국과 중세 봉건 제도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이요, 작년 마지막 강의였던 제4강 중세 두기둥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 듣기 전에 4강 내용을 복습하고 오셨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미리 듣지 못하셨어도 6강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4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강의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에서 유럽을 지탱하는 두 구조, 중세 서유럽을 지탱하는 두 구조 뭐였죠? 교회와 국가였죠.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프랑크 왕국의 수립과 발전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프랑크 왕국 이후에 출현한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중세 유럽을 지탱했던 봉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프랑크 왕국 카롤린고 왕조 때인 800년에 성탄절날 샤를마뉴는 교황 레오 3세가 주관하는 대관식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4강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샤를마뉴 때 프랑크 왕국은 최절정기를 맞이했는데요. 또 카롤린고 왕조의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14년에 샤를마뉴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루이 황제의 통치 말년에 이 프랑크 왕국은 루이 황제의 3명의 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제국이 3등분됩니다. 사실상 샤를마뉴의 죽음은 프랑크 왕국의 해체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843년 이 3명의 아들들은 베르딩 조약을 체결하여서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으로 제국을 분리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870년에 메르센 조약을 다시 맺고 중프랑크의 북부 지역을 동서프랑크 왕국이 서로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로, 동프랑크는 독일로, 그리고 중프랑크 남부는 이탈리아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루이 황제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3등분된 그 지도인데요. 빨간 그 점선은 이 베르딩 조약에 의해서 이 각 국가 간의 이 경계가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파란색 굵은 선은 그 이후에 체결되었던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이 중프랑크 북부 지역이 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고 이제 남부만 오늘날 그 이탈리아 지역만 남게 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프랑크 왕국 그 아래에 이제 로마 교황령이 있죠.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면 또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는 좀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가운데서 동프랑크가 세력을 확장시켜서 세 왕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다 962년 오토 1세가 동프랑크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대관식에서 그는 스스로를 샤를마뉴 황제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와 재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신성 로마 제국이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오토 1세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제국을 이끌면서 귀족들을 자신의 충직한 봉신으로 삼았고, 교회 주교들과 수도원장을 직접 선출하여서 제국 내의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황제의 위치가 이제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군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황청의 내정에도 간섭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교황은 이런 황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에 맞서서 이후에 몇 세기 동안 교황과 황제 간에 서로 우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15세기경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습되지 않고 이 제국의 선제후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제도로 바뀌면서 이 중앙 집권 권력이 초기보다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맥을 유지해오던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에 그 유명한 나폴레옹에 의해서 와해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을 계승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오토 1세는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의 최절정기였던 샤를마뉴 황제를 계승하고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황제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샤를마뉴 황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역사가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많은 역사가들이 962년 오토 1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출범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세 봉건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세 사회의 국가와 교회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체제가 바로 봉건 제도입니다. 봉건 제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7, 8세기의 중세 유럽 사회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군역과 조세 수입을 늘리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봉건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 봉건 제도는 황제나 왕이 귀족이나 지방 제후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분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충성의 의무를 요구하는 제도였습니다. 전형적인 봉건 제도는 이 영토를 소유한 이 영주와 그 영주 밑에 이 영주가 고용한 기사계층, 그리고 영지 내에 거주하는 농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와 기사 계층 사이에 중세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 계층이 있었습니다. 봉건 제도는 크게 주종관계와 장원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왕과 영주 간의 주종관계, 그리고 영주와 기사와 농노 간의 주종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지배구조가 봉건제도의 골격이었습니다. 장원은 영주가 지배하는 그 지역 또는 마을 단위를 의미했는데요. 이 장원 안에는 영주의 성직자의 교회, 또 기사들과 농도가 아니라 농노의 주거지, 그리고 그 농노들이 경작하는 농토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이 장원 지역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이제 중세 봉건 제도에서 최상위 계층인 국왕이 있고, 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후가 있죠. 이 제후가 영주에 해당합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각 지역의 작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왕은, 이 제국의 국왕은 이 제후 영주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 제후들은 국왕에게 충성과 그리고 군역의 의무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과 제후 그리고 기사, 이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후가 고용한 기사가 실제로 이제 그 군역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후 기사 아래에 이 중세 봉건 제도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노들이 있었습니다. 이 농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국왕이 제후에게 주었던 그 토지, 땅을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후와 기사로부터 땅을 받아서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이 기사와 제후는 이 농노들이 마음껏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와 또 이 국왕 사이에 성직자라는 사제 그룹이 있어서 국왕이 이 성직자들을 또 지켜주고 성직자들이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 위에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왕 밑에 영주가 있고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농노가 있는데, 이 왕과 영주 기사는 이제 서로 주종 관계이고요. 또 영주 기사와 또 농노는 이제 장원제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는 농노를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농노는 이제 영주나 기사의 보호 속에 땅을 경작하면서 부역을 하고 또 그 수입을 영주에게 바치는 이런 장원 시스템에 의해서 봉건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구성원은 장원 내에서 거주하였고요. 이 장원은 그러니까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입니다. 영주는 장원 내에서 거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에 의해 고용된 기사그룹은 장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농노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농노는 장원 내에 머물면서 영주의 보호와 지배를 받는 대신에 이제 각종 세금과 또 노역을 담당했습니다. 농노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또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고요. 또 자유롭게 지역을 이탈해서 이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료를 영주에게 바쳐야 했고요. 농노는 이 중세 시대에 거의 농사짓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농노들이 이 영주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봉건 제도는 철저히 계급 사회다 보니까 맨 하층 이 농노 그룹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중세 사회의 가톨릭 교회도요. 가짜가 파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됐네요. 중세 사회 이 가톨릭 교회도 봉건 체제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주의의 피라미드식 주종 관계가 이 가톨릭 교회의 직제 제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그 직제 제도도 최상위에 누가 있죠? 그 피라미드 맨 상단에 교황이 있죠. 그리고
교황 아래에 추기경, 그리고 대주교, 또 그 아래에 주교, 사제, 그리고 평신도 그룹이 맨 최하위 계층으로 이어지는 이런 위계 질서, 이 위계 질서가 바로 중세시대의 봉건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장원 내에서, 그러니까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 내에서 영주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노들은 교회에 11조를 바쳐야 했고요. 또 의무적으로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이 농노는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 프랑크 왕국서부터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는 철저히 기독교 사회였고요. 중세 사회를 지탱하는 이제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제4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황제 그리고 교황,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고, 그리고 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각 지역의 제후인 이 영주들이 황제로부터 땅을 하사받아서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봉건 체제입니다. 이 봉건 체제는 중세 유럽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질서의 뿌리가 되었고요. 중세 가톨릭의 그 위계 질서, 직제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 로마 제국과 중세 봉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네요. 아까 그 영주가 다스리는 그 땅을 장원이라고 했죠. 그 장원의 이제 구조라고 할까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체가 장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영주의 성이 있죠. 왼쪽 중앙에. 그리고 뭐 여기 교회도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제관이 있고, 그리고 뭐 대장간, 방앗간, 제빵소, 뭐 연못.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목초지도 있고 공동 방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노들이 농작하는 농토가 있습니다. 이 농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가 이 영주들에게 준 땅이죠. 물론 이 장원 이 전체가 사실 황제가 영주들에게 준 영토인데 봉토라고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주가 이 농노들에게 주는 그 땅을 이 농노들이 이제 경작하면서 이 장원이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큰 제국 아래에 여러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 장원이 있었는데, 이 장원이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뭐 미국 같은 나라에 이제 각 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는 거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 장원 안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원 그림 안에 기사들이 빠졌네요. 네. 이 영주들이 고용한 기사 그룹이 이 장원 안에 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각 지역이 이렇게 봉건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세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중세 교회사에서 오늘은 신성 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프랑크 왕국 이어서 등장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중세 사회를 지탱했던 중세 봉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